김민석 총리가 차기 당권에 욕심을 내고 있고 그 욕심이 조직적으로 드러나서 이현주를 비롯한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의 놀이판이 됐다는 게 당원들의 의심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쪽 분위기가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들은 모든 계획이 막힌 상황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진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경기도당은 김용남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들을 협박했어요. 그러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지 게시물을 슬그머니 삭제를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김용남을 지지하지 않으면 해당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아주 가관이죠.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지점이 있어요. 김용남을 지지하는 인간들 있죠. 얘네들이 김관영을 지지하고 있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해당 행위라고 말하는 놈들이요. 똑같이 전북에 가서는 김관영을 지지하고 있다니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 여기에선 이런 소리하고 저기 가선 딴 소리하는 놈들이에요. 민주당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대놓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뉴 이재명의 정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여기서 한 말과 저기서 한 말이 달라도 상관없는 인간들. 대단하죠. 민주당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인간들이 득세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현주, 강득구 노골적으로 김용남 지지하고 김관영 쪽에 붙어있고 노골적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해당 행위라며 하나만 하라고 이것들아. 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돈봉투 살포 김관영 만장일치 제명 의결. 만장일치였어요. 그렇다는 건 뭐죠? 이현주와 강득구도 김관영 제명에 찬성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지금은 김관영 쪽에 서 있는데 호호. 자, 이 미친놈들이죠. 왜 이놈들이요? 자기들이 제명시킨 김관영 편을 들고 있을까? 작전이 꼬였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저의 소설입니다. 원래는 김관영이나 안호영 둘 중에 한 명만 걸려도 되는 괜찮은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김관영도 친석계, 안호영도 친석계, 이원택만 이기면 돼. 요 정도로 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근데 김관영이 돈 봉투를 돌리는 영상이 나와버렸어요. 이건 빼박이라서 편을 들어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현주와 강득구도 김관영을 제명하는데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도 안호영이 남아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판단을 했겠죠. 근데 안호영이 이원택한테 경선에서 져버렸습니다. 이때 친석계 놈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계획에 없었던 일이거든. 김민석이 진작에 익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 다들 이상하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전당대회 때문에 익산으로 간 겁니다. 전북을 본인의 당권을 잡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그렇게 움직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너무 뜬금없었기 때문에 당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본다면 호남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가는 거 전략적으로 타당하죠. 자, 김민석은 진작부터 전북에 공을 들였다라는 겁니다. 김관영, 안호영 두 명의 카드를 쥐고 움직인 것 아니냐. 그만큼 전북은 절대 사수해야 되는, 당권을 잡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건데 김관영이 개삽질을 해버렸어. 그래서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1인 1표제의 위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1인 1표제가 통과가 됐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친석계 놈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현주, 강득구, 송영길, 이동영이나 하바리 유튜버들이 막 밀어줬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조직들을 풀 동원했는데 이게 판도끼 역할을 하네. 1인 1표제 때문에 다 떨어졌어요. 친석계, 더민혁, 하바리 유튜버들이 밀던 애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를 이 친석계 놈들, 뉴 이재명 놈들은 다음 전당대회를 위한 포석으로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쪽 지역 딱 먹고 요런 지역 딱 먹고 우리 사람들 딱딱딱 심어서 조직을 구축한다. 이거였는데 완전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쪽팔리지만 김관영이라도 당선시켜야 된다. 너무 절박해서 지금 김관영을 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가 없거든. 지금 이원택 후보는요, 친청으로 분류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전북 도지사가 되면 전북의 조직에 얘네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져. 그러니까 진짜
절박해요. 여론조사에서 김관영이 계속 이기는 결과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친석계 놈들이 자신감이 좀 붙었습니다. 본인들의 조직을 총동원해서 김관영을 돕고 있어요. 안호영 캠프에 있던 인간들이 김관영 캠프에 들어가서 선거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관영이 대통령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런 말을 하고요. 당선돼서 복당한다 이렇게 설치고 다녀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복당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청와대에서도 김관영과 대통령이 소통한 적 없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는 이원택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석계 놈들 지금 초비상이에요. 김관영 떨어지면 답이 없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친석계 놈들은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전쟁이 딱 두 곳인데 하나는 전북이고 하나는 평택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똘똘 뭉쳐서 윤석열과 함께 싸울 때에도 조국을 견제했던 사람이 김민석입니다. 친석계에게 조국만큼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용남을 미치게 밀고 있는 겁니다. 대부업 차명 의혹에다가 농지법 위반에 보좌관 폭행에 아무리 추잡한 의혹이 계속 터져 나와도 쪽팔림을 무릅쓰고 김용남을 밀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 그냥은 없어요. 보스를 위한 충성 경쟁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김민석이 예전부터 조국을 견제했다라는 건 증거가 있습니다. 조국 서왕진 불참했네요. 비판하죠? 천준호로 보이고요. 조국 세빙선 내려서 동네 선거 하나 부끄럽다. 지방의원인가? 이게 김민석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킬 때입니다. 자, 그러면 김민석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 안 했다고 조국을 공격했었던 김민석. 개업날 해제하러 왜 안 왔어? 본인은 국회 바로 옆에 살아요. 지역구가 영등포예요. 감기약 먹고 못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대수입니까? 입원할 정도로 아픈 게 아니면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감기약을 먹고 잤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보좌관들한테 연락 안 왔어요? 너무 구차한 해명 아닙니까? 조국은 김건희 특검법 왜 불참했는지 이유가 납득이 돼. 민주당하고 상의까지 했다니까. 근데 김민석이 개업날 국회로 나오지 않았다는 건 납득이 안 돼요. 이상하잖아. 자, 민주당이 언제부터 미쳐 날뛰기 시작했는지 생각을 딱 해보면요. 김민석이 당권 욕심을 내면서부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청래와 박찬대가 맞붙는 전당대회부터 민주당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이 갑자기 미쳐 날뛰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때도 차기 당권을 김민석이 노리고 있었다. 이렇게 의심합니다. 정청래를 가짜뉴스까지 동원해 가면서 공격하던 하바리 유튜버들. 미쳐 돌아갔었는데 그 인간들이 여전히 정청래 까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본유 까고 있고 유시민 까고 있어요. 문조털레유 공격하는 애들이 딱 그놈들이에요. 근데 이놈들이요. 뜬금없이 차기 당대표 김민석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동영까지 그걸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민주당이 완전히 맛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미래 권력의 줄을 선 놈들이 나타나면서 이거 미쳐 날뛰기 시작하더니만 이제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김용남까지 옹호하게 되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미쳐버린 이유 좀 이해가 되시죠? 자, 많은 분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민주당이 이럴 리가 없거든. 자괴감도 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투표하기 싫다. 정치 쳐다보기 싫다. 이런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근데요. 진짜 스트레스 받고 있는 놈들은요. 바로 친석계 놈들이에요.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김민석이 익산으로 이사까지 가면서 진작부터 작업을 쳤던 전북이 빠그러졌어요. 조국 잡으라고 보낸 김용남은 온갖 비리 덩어리로 도저히 답도 안 나와요. 돈봉투 김관영을 밀고 차명 대부업자 보좌관 조인트 카는 김용남을 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 심정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미칠 지경이라니까. 이놈들이 김관영이 너무 좋아서 김용남이 너무 좋아서 지지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가 무너지면 차기 당권이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김관영, 김용남 선거에서 패배하면요. 얘네들 입지 완전히 쪼그라들 겁니다. 민주당에 친석계 놈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친석계들의 행동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관영을 도운 사람들, 김용남 공천 밀었던 사람들, 당내에서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쪼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척하고 계속 이 짓을 하고 있죠. 그것도 근거는 있습니다. 조만간 김민석이
총리를 그만두고 국회로 복귀를 할 거니까요. 그러면 쪼그라들었던 힘을 다시 복구할 수는 있겠죠. 김민석 옆에 붙어서 딸랑딸랑 거리면 되니까. 근데 뭐 그거 오래 가겠습니까? 그리고 김민석도 지금 미쳐 날뛰는데 김어준 박시영 까는 김용민 목사 페북글에 김민석이 좋아요를 눌렀다가 걸렸대요. 이거 조급하다는 뜻이에요. 이 친석계에도 뭔가 안 좋은 분위기가 잡히고 있다. 보세요. 아무리 자리가 좋고 권력이 좋아도 김용남을 계속 두둔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김어준과 박시영을 까는 김용민 목사 글에 좋아요를 툭 눌러주는 겁니다. 신호를 주는 거지. 포기하지 마라. 나 아직 살아있다. 이동영이 정말 역겨운 점은요. 지금처럼 격전지가 많은 상황에서 다음 전당대회 얘기를 계속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기 채널이 완전히 힘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재래 언론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차기 전대 이야기만 하고 다닙니다. 송영길, 김민석이 단일화하면 정청래가 못 이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지방선거에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무슨 친명입니까? 오로지 김민석 당대표 만들어서 대통령까지 만들 생각. 이것만 하고 있는 인간들 아니냐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 1년 지났어요. 이번 지방선거 압승해야 남은 임기 힘있게 개혁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놈들은요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어. 진짜 한심한 놈들이에요. 지금 완전 똥줄이 탄 건요 친석계 뉴 이재명 놈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에요. 문조털레유 신나게 공격했었죠. 이 공격도 이제는 안 먹혀요. 지금 민주당 지방선거를 위해서 제일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어준이에요. 나머지 하바리 유튜브들 뭐하고 있어요? 지방선거를 위해서 움직입니까? 아니 조국만 까고 있어. 환장해. 야 니들이 친명이 맞냐? 후보들 부르고 유튜브 구독자들 채워주려고 하고 교육감들 불러서 번호 없으니까 이름 외워야 됩니다. 누가 아니? 김어준만 해요. 나머지 유튜버들 봐봐. 진보 유튜버들 봐봐. 김용남만 지키고 조국만 까고 있다니까. 이게 납득이 돼요? 안 되죠. 왜 그렇게 써요? 목적이 있으니까. 누굴 위해서? 뻔하잖아요. 왜 얘네들이 조국만 까겠어요?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다? 이재명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도 조국만 까는 이유는 뭐야? 조국이 김민석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김민석이 차기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조국이 국회로 다시 들어가는 걸 막아야 하니까 그냥 조국만 패는 겁니다. 그리고 문조털레유 혐오의 단어로 만들어서 퍼뜨렸는데 이제는 동지들이요. 문조털레유 골라줘서 고마워. 문조털레유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야. 이러고 있어. 혐오의 단어? 아니 우리는 혐오스럽지 않아. 문조털레유 좋은 사람들 딱 골라놨네.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씨 그래 이거 아닌데? 문조털레유 좋아. 잘 골라줬어 아주.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요거 일단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댓글상으로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평택을이. 네. 근데 실제 대한민국의 그냥 많은 국민들도 이 현상과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정도로 뜨겁게 관심을 갖는 건 맞아요? 관심은 있죠. 아 그거는 사람들이 맞아요. 표현은 잘 안 하는데. 아 그건 맞고. 관심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 평택을 문제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거고요. 평택을이 왜 저렇게 시끄러워 보이냐는 평택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최욱 씨가 정리했던 그 문제 있잖아요. 지금 구조가 이렇습니다. 철학적으로 하면 복잡한데 그냥 외부의 적이 약해졌어요. 네. 그렇죠. 네? 외부의 적이 약해지면 내부의 싸움이 생기게 돼요. 이게 좋다 나쁘다 따질 필요도 없고 원래 그런 거예요. 자연의 섭니다. 네, 그런 거예요. 외부의 적이 약해지면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얼마나 건강하며 어떤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는 주체인가를 판단할 때 외부의 적이 약해질 때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건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내냐 이걸 보면 그 집단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최욱 씨가 아까 정리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네. 뭐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다양한 세력을 어떻게 하나의 목표 아래에서 결속해서 서로 연대 협력하면서 함께 나아갈 것이냐.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이냐는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지방선거 본격 들어가기 전부터 벌어진 여러 양상 작년 말 금년 초부터 이게 외부의 적이 약해졌기 때문에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인데 이 권력 다툼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를 보면 네. 너무너무 저열한 방식으로 이게 진행되어 왔어요. 그리고 평택의 공천, 그다음에 평택을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 여러 문제 이런 것들은 그 반영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저 작가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불편하더라도 요 얘기를 먼저 하고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그러죠. 네, 왜냐 댓글도 그렇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뒤에 거를 들으려는 준비가 안 될 겁니다. 네. 네. 저와 또 가까운 분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유시민은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정답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정답 아래에서 논리를 개발해낸 것 같다. 그래서 평택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많이 나도 섞고 있어요. 많이 듣잖아요. 이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다 지금 알죠. 댓글도 이제 그런 의견들도 지금 뭐 이게 다 전부라는 건 아닙니다. 의견이. 예. 요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이런 분들도 들을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뉴스공장에 나가서 그 문제 총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조국이 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한 거를 두고 제일 많이 나온 비평이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가서 뭐라고 비평을 한마디 하면 한 100명이 물어 뜯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명 정도는 그래도 그게 일리 있지 않아요? 그 정도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우리 강성필 씨는 100명 중에 들어가나요? 10명 중에 들어가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러니까 최승봉이 안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평이 제일 많냐 하면 네. 조국 지지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쓸데없는 얘기를 갖다 붙이냐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 이제 그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네. 비평이라는 거는 비평가가 자기 자신을 어떤 대상에 투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비평을 하냐면 난 누굴 지지해. 그러고 정해놓고 그 지지하는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긴 네. 해 진짜.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네. 있죠. 그러면 따져봐야 돼요. 그 사람이 네. 하는 말이 뭔가를. 네. 이게 지금 사실 좀 제가 기괴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상해요. 보통은 민주당 같은 큰 정당은 뭐 이렇게 국민 지지가 일정 부분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자꾸 데리고 올라오고 그래 원래. 우리 같이 해요. 여기 들어와서 해요. 거기 따로 있어갖고 뭐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지금까지 봐온 우리 민주당의 모습이에요. 제가 옛날에 대선 후보 지지율 좀 나왔을 때도 같이 하자고 많이 들어와서 그랬거든요. 들어와서 해라. 제가 안 들어간 거지.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해. 지난번에 통합파동 때도 보면 나는 민주당에서 단 한 번도 상당한 정도의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 세력 또는 정치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는 난 처음 봤어요. 이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박고영 교수 얘기하신 넓어진 그러니까 저쪽이 외부의 적이 위축되면서 약해지면서 커진 이 내부와 주변 여기를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포괄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을 잘 운영해 나가는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 판단을 저는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살아있는 게 낫다는 게 첫 번째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잠깐 제가 보완하면 유시민 작가님이 하시는 마음이 저도 비슷한 마음인데 간단하거든요.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패해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범민주 진보 진영의 대선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반드시 대선 후보가 많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누구도 저는 유시민 작가님 마음속에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 마음속에도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누구도 없어요. 저희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대선 후보가 대선급 후보들이 잘 생겨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극적으로 잘 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중에 누가 되든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정권 그렇죠. 재창한다. 누가 이게 되든 자연스러운 거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저도 거기 한 표 던지는데. 저는 대통령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대통령 얘기는 굳이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다른 마음을 먹었을 리가 저는 1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왜곡한 사람이 저는 딴 마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입장은 우리가 뭐 나중에 따지면 되고요. 네, 그건 모르고. 네, 대통령의 견해가 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냥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흐름을 그렇죠. 보는 거예요. 그런 건데 지금 보세요. 그럼 지난번에 탄핵하고 내란청산 정치 선거연합을 만들어서 49% 넘게 득표해서 이재명 정부가 섰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일치 단결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범민주 진보 진영이. 네. 근데 저쪽이 약해졌잖아요.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그렇죠. 대통령 인기가 높아요. 지지율이 높아요.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어요. 네. 이따 우리 데이터 보겠지만 MBC 여론엠 보면 지난 1년간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0대 30이에요. 잘한다 60, 못한다 30. 크게 변동 없어. 네. 그 윤석열 때는 못한다 60, 잘한다 30이었어요. 정반대네요. 네. 네. 그렇게 돼 있는 조건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고 전국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쪽 내부를 보면 엄청 느슨해졌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외부의 적이 약화되면 내부의 균열이 생기는 증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어쩔 수 약화되는 건 불가피해요. 네네. 그러면 외부의 적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 범민주 진보 진영의 결속과 연대, 연합 또는 조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은 주로 민주당에 있죠. 민주당이 압도적인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고 필요할 때는 작은 정당들을 끌어다 쓰고 국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양상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양상은 뭐냐면 중도나 우파적 성향을 갖거나 심지어 약간은 위험한 정도의 우파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을 끌어다 썼어요. 하지만 왼쪽 날개에서는 그 누구도 활용하지 않았어요. 예. 다시 말하면 민주당 밖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일 때 제가 보기엔 진정한 의미에서 연합정당을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를 위한다면 쉽게 말하자면 기본소득당이나 또는 그 밖에 뭐 진보당이나 그 밖에 다른 정당들이 사회민주당에 있잖아요. 네. 저는 조국당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정당들의 다양한 인력들을 저는 최소한이라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스처가 없었어요. 전혀. 정당도 없었고 정부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렇게 진단을 누가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냐면 지금 언론은 조국에 불리한 보도는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국의 경쟁자에게 불리한 사건은 어떤 사실이 나와도 거의 보도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 그다음에 일부 뉴미디어, 정치 채널들, 일부 비평가들, 일부 정치인들 민주당 안에 일부 정치 세력들 여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네트워킹이 돼 있어요 이미. 경위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짜 정보로 이걸 논박하는 방식으로 일제히 합니다. 예컨대 지금 정구영 선생님 이렇게 저 박광 선생님 얘기했는데 왜 안 갖다 썼어? 갖다 썼잖아 이런 식으로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동부 장관은 뭔데? 노동부 장관은 정의당이야. 옛날에. 지금은 당적을 모르겠지만. 정의당이고 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연합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배진교 비서관 그 사람은 정의당 하다가 민주노동당 정의당 하다가 민주당으로 왔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다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지금 걱정이 되어서 지금 그러니까. 박고영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연합 걱정이 되는 거야 앞으로가. 앞으로 걱정돼요. 네, 건강한 걱정이 되어서 연합은- 이걸 비평을 하면 예. 그 비평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비평 자체를 비평한 사람의 인격을 공격해서 깔아뭉개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전체가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그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면 예. 느슨하든 아니면은 아주 제대로 꽉 네트워킹이 돼 있든 간에 예.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은 뭐 제가 증거가 없어서 말은 안 하겠고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그 한 6개월 전부터 문조털 내외로 묶어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신 공격을. 문재인 대통령 비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하, 조국 비난, 정청래
욕하고 이제 김어준 유시민 비방하고 이렇게 탁 묶어져 있어요. 이게 저는 무지무지하게 조직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다고 보고요. 네. 이게 그냥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만든 사조직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별 문제 아닌데 네. 민주당 안에 상당한 세력과 이게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의 미래가 지금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면 무언가 어마어마한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부의 권력 다툼이라고. 권력 그러잖아요. 다툼을 보시는 거예요? 네, 자연스러운 건데 그 자체는 이 방식이 이상해요. 얼마나 지금. 자연스럽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을게요.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모든 세력이 척결된 일당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장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당 내부가.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파가 극우화되면서 저는 약해지다 보니까 범민주 진보 진영 내부가 지나치게 폭력적이에요. 그렇죠. 무지하게 폭력적입니다. 네, 이게 지금. 너무 지나칠 정도로 폭력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뭔가 죽일 것처럼 다 인격을 너무 쉽게 다 야단해 버려요. 아니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 민주당 범민주 진보 진영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든고 안 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 인격적으로 살인해 버려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생겼냐?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파가 극우화되고 우리 내부가 너무 펑퍼짐해졌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저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숙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숙고가 없이 권력 싸움을 한다. 그게 너무 지나치다. 자, 어찌됐든 두 분은 이 상황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네. 거라면 저는 6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죠. 걱정해왔어요. 네. 그 굉장히 그 같은 맥락 속에서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잘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설득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설득 안 돼요. 안 돼요? 예, 굉장히 지금 양상이 폭력적이고 제가 이제 하나 단서를 달겠는데 이번 이제 오늘 저게 시작됐습니다. 사전 투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청산 정치연합을 유지를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유력한 후보는 다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에요. 광역 단체장 포함해가지고 웬만한 시군구 단체장 후보들은 다른 당 후보들이 될 때가 호남 빼고는 없습니다. 호남의 일부 지역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뭐 경합하고 있다 그러고 나머지를 제외하면 거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 후보밖에 없어요. 사실상 99.99%. 거기를 투표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거기를 투표를 해서 그 지난 대선의 지금 연장전이거든요. 이게 2라운드예요. 지금 지난번 네. 대선의 1라운드 내란청산. 지금 지방선거가 2라운드고 2년 후에 3라운드 총선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 연합을 2라운드에서 유지해야 돼요. 강화할 수 있으면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표를 다 찍어줘야 됩니다. 나와서 투표해야 되고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찍어서 국힘 후보를 떨어뜨려야 돼요. 이게 지금 내란청산 2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것만 하라는 거야 지금. 유권자들 보고. 누구를 내든 어떤 함량미달 후보를 내든 어떤 문제 있는 후보를 내든 우리가 후보 냈으면 잔소리 하지 말고 이 국짐 제로의 대의에 동참하는 자라면 다 우리 후보를 찍어줘야 돼. 너네 당원들 중에서 딴 당 후보 지지하면 징계할 거야. 이런 식의 폭력적인 은사를 당 조직에서 막 내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적신호라고 봐요. 그래서 유권자들은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 화나서 나 탈당해. 절대 탈당하면 안 되고요. 어느 당이든. 그 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거는 나중에 바로잡으면 돼요. 선거는 이 내란청산 선거연합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투표를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평택을해서 누가 되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아니 여야 구도가 변하기를 합니까? 뭐가 바뀌어요? 입법권과 관련해서는 이번 지금 보궐선거 10몇 개 있는 지역이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의식하는 사람들이 그 뒤를 생각할 때 다시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그다음에 3라운드 2년 후에 총선 때 또 연대연합을 만들어내는 그다음 또 대선까지 가는 이걸 내다보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이걸 걱정해서 지금 평택에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민주당 평소 지지자고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돼. 이 고민하는 마음을 알아주고 그분들에게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후보니까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니네 안 찍으면 징계할 거야. 이런 태도는 저는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는 처음 봤어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걷어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그 경기도당이 네, 그런 네. 식으로 성명서를 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폭력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약간 좀 폭력적인데 논의를 조금 그러면 좁혀가지고 네. 요 우리 강성필 네. 부대변인님한테 한번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네. 제가 한번 이 세계관이 제가 정리가 안 돼서 한번 좀 여쭤보는 건데 평택을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니까 그렇죠. 김용남을 우리가 반드시 당선시켜야 된다. 네. 그건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럼요. 그런데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전북도지사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논리라면.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관영에 대해서 뭔가 좀 기우는 듯한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잖아, 두 가지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맞죠. 하지만 저처럼 평택에서도 우리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북에서도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그거 굉장히 일관성 있잖아. 저는 뭐 그러니까 전혀 그 거리낌이 없습니다. 논리의 정합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그런데 이 평택에서의 우리 민주당 후보에 대한 결함 그리고 전북에서의 우리 후보에 대한 결함 혹은 그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미숙함 이것은 지도부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지도부가 이미 그걸 결정을 했는데 결정하기 전에는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맞나? 이 사람이 맞나? 하지만 지도부가 당대표가 결정을 해버렸으면 뭐 다른 당원과 지지자들은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도로 당직자 혹은 민주당의 명함을 달고 방송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렇죠. 좀 당직 내려놔야죠. 부 대표님부터 책임지셔야 되겠네. 부 네. 대표님부터.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직 그러면. 내려놓고 당직 내려놓고 아니 그 말씀 당직 내려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일관성을 말하는 정파적인 건 좋은데 네. 정파적일 수 있죠. 당연히 모든 정치인들은 정파적이니까 정파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정파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네. 정파가 없어요. 범민주 진보 진영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바라는 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때 예를 들자면 이 문제에 관해서 자 저는 대부업이나 또는 사채업자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구성원일 수 있다고 인정해요. 그런 의심을 받거나 그런 내 가족 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대법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아니 제 가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내세운 상징적 대표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즉 그 문제를 제기할 때 당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문제예요. 그렇지. 그걸 물어보는데 우리 그걸 엉뚱한 식으로 전략적으로 말할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보자는 거예요. 당원들은.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반대편이 되니까 응징하겠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럼 정당 내부에서 다양성의 범위까지가 어디까지인가. 저는 정당 원이 된다는 거 김용남 전 의원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출직에 나가는 것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걸 당에서 알고 뽑았나요? 알고 그 사람 선출했나요? 몰랐죠. 몰랐겠죠. 몰랐으면 몰랐는데 네. 우리 알게 됐어 지금. 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사무총장이 서명이 다 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제가 그거는 정말 당원 주권에 대한 그렇죠. 도전이고요. 그렇죠. 아니, 제가 근데 사실 국민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그럴 때 좀 힘들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조물수 프레임이 강하게 걸려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게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 종일 조국 후보를 비판하는 거 저는 너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그리고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구체적 사안 이거는 전혀 설득력 없는 논리로 사람을 무시하듯 마치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틀린 것처럼 자꾸만 얘기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예. 자, 그럼 김용남 후보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도부는 모르고 공천을 했습니다. 근데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허점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지금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지금 네. 당장은 알 의혹 수가 단계죠, 없어요. 의혹 자, 단계. 그러면 지도부는 네.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뒤늦게라도 이제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천한 김용남 후보가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러면 당에는 네. 뭐 당무 감사라든지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능에 있는 당직자들이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하게 했다고 담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지켜서 나름대로 지도부에 보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보고를 토대로 사무총장과 당대표가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의 옵션은 첫 번째, 이거 심각하니까 우리 사퇴시켜야겠다. 혹은 이걸 가지고 지금 사퇴시키면 전체적인 선거에 영향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결단을 내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일정 정도 한정된 지도부가 이걸 공론화를 시켜서 본인들이 고민할 수 있지 어느 정도까지 열어줄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이 선거가 지금 강승필 좋아. 이따 우리 그 데이터를 보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지방선거가 예컨대 16군데 하는데 8대 8이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이면 벌써 잘랐어요. 그렇죠. 지금 이건 뭐냐면 선거가 너무 여유 있어 지금. 이건 뭐 평택을 해서 김용남 후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전체 전황에 영향이 거의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지금 민주당 후보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거에. 평택을 민주당 후보가 무슨 사채업을 무슨 차명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거기 문제지. 이것 때문에 내가 민주당을 지지 안 한다는 거 이런 거 없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무지 여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전에 총선 때 일을 들어볼까요? 총선 때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총선 치르면서 여러 우여곡절 있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잘려나오고 어떤 사람은 네, 버팅기고 뭐 네. 옛날에 무슨 어디 기고한 무슨 글에 뭐 좀 험한 말을 했다 이런 걸 뭐 노무현 대통령 깐 적이 있다 뭐 온갖 거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후보를 교체하기도 하고 막 다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정당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갑자기 몰랐던 사항이 팍 튀쳐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사자하고 그 당사자를 당 지도부에 이렇게 연결해서 공천 과정에서 작용했던 정치인하고 막 수시로 통화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불러갖고 사실이 뭔지를 물어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봐요. 그럼 당사자가 보통은 저는 이거 억울한데 근데 지금 선거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관계를 다투기 시작하면 당 전체가 계속 공격받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여기서 자진 사퇴하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빨리 그 대안을 수습 국면으로 가겠죠. 대안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본인이 발표하고 당에서는 수용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후보를 내고 이런 과정을 다 밟았어요. 김용남 후보의 경우는 왜 안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로 간에 그 과거에 민주당의 후보가 어떤 문제가 불거져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언론의 공격을 대대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벌써 본인이 나 때문에 당이 선거에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네. 그래서 본인이 물러나려고 그럽니다. 이 싸움은 내가 나중에까지 한 자연인으로서 내가 언론하고 뭐 다 해나갈 거다. 그러나 지금 당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러서겠습니다. 이렇게 수습하는 게 100에 99이에요. 근데 지금 이 건은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이 스토리에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김용남 후보의 경우에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김용남 후보하고 어릴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잘 아는 뭐 어떤 도당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김용남 커버 치는 뭐 무슨 당원들 협박하는 그런 성명이나 내고 있고 당 사무총장은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여서 이거는 김용남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야 민주당 큰일이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거예요. 사람마다 다 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다른데 제 관점은 그런 거예요. 아까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면 첫 번째 여러 가지 민주 진보 진영 내에도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력과 어떤 형식으로 포용하고 포섭하고 동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인정하고 존중하고 연대할 것이냐. 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내부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문제거든요. 그러면 김용남 후보의 경우 우리 민주당의 당원이고 민주당이 활동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선출적으로 내세울 정도의 앞으로 이런 후보를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선출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체성 맞냐라고 하는 것을 당원이 그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평택을에 김용남 후보가 출마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에 조국 후보가 안 나왔어. 그런데 김용남 후보의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어.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지금처럼 이렇게 시끄러웠을까? 이런 거를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질문이냐? 결국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김용남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 저는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아, 만약에 반대요? 그런 경우라면 저는 사퇴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오히려 더 사퇴했고 쉽게. 다시는 왜냐하면 지금 진보당 후보가 있거든요. 마음 편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조국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조국은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많은 정치인들이 긴장하고 이 사태를 보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셋 중에 누가 되나 저 같은 사람 아무 관심 없습니다. 김용남이 되나 조국이 되나 김재현 후보. 김종인 후보가 되나. 그런데 유이동만 아니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예. 우리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김용남 후보가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거 뭐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음. 근데 왜 안 하고 있냐? 조국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조국이 없었다? 제가 보기에는 김용남 후보는 반드시 사퇴시켰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제 그리고 생각에는- 진보당 쪽으로 진보당이 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자면 당시에 안 될 네. 거 없지. 안될거 없죠. 지난번에 총선 때는 세종시에서 민주당 후보 그렇죠. 그 재산 신고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날려버리고 김종민 무소속 그렇잖아요. 후보한테 다 해서 아. 당선시켰잖아.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